네, 그러면은 화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화면이 보이시나요? 네, 보이시면 채팅창에 네. 또 남겨주시면.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환경 설정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제 그 데이터 과학 뭐 전반적인 데도 이제 여러 가지 환경 설정하는 게 필요하고, 이제 대회에 또 참가할 때에는 또 더군다나 그 빨리빨리 어떤 데이터 분석하거나 그런 게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환경 설정을 어떤 그 컴퓨터에서든지 이제 그 빨리 설정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기본적으로 GitHub을 설정하는 방법, 그리고 파이썬 환경 설정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터미널 사용하는 방법. 이 이제 터미널 같은 경우는 약간 호불호가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터미널을 사용하면은 굉장히 워크플로우를 빠르게 해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한번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순서에는 GitHub 소개, 파이썬 환경 설정, 그리고 터미널 소개가 빠져 있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터미널을 넣을까 말까 마지막까지 고민을 하다가 지금 오늘 강의하기 1시간 전에 그 터미널 관련 그 자료를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순서 이 페이지에는 업데이트가 돼 있지 않은데 그 강의 말미에 제가 터미널 여러 가지 터미널 프로그램도 소개하고 이제 그 터미널을 잘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공지사항은 이제 지난 수업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GitHub에 가입하셔서 유저네임을 이제 저와 그리고 그 각 그룹별로 조교분들이 계시잖아요. 그 조교분에게 함께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유재현 조교님께 속한 그룹에 있는 분들은 아직 그 GitHub 가입 안 하신 분들은 GitHub에 가입하셔서 유저네임을 저와 유재현 조교님께 보내주시고, 또 다른 그룹에 있는 그 학생분들도 각각 자기가 속한 그룹의 조교분들께 그 GitHub 가입 후 유저네임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25분 정도가 가입을 하였고 아직 16분이 그 가입 전이신데, 이제 그 가입을 하셔서 가입을 하시면 저희가 팀에 초대를 할 거예요. 이제 DKU 캐글러라는 GitHub 팀에 초대를 드리면 수락을 하신 후에 디스커션 보드에 자기소개를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콘에도 마찬가지로 가입을 하신 후에 아직 유저네임을 보내주시지 않으신 분들은 저와 이제 조교분들께 유저네임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굳이 당국대 이메일로 가입하지 않으셔도 이제 그 유저네임만 공유해 주시면 되는 걸로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게시판에 GitHub 게시판에 들어오시면은 게시판 링크가 여기 있고, 이제 게시판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에 이제 글을 남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게시판에 그 우측 상단에 보면 리파지토리 링크가 있어요. 이 리파지토리가 뭐냐면 저희 수업 강좌가 올라가는 그 리파지토리입니다. 그래서 역시 여기에 링크가 공유가 되어 있는데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수업 일정 및 그 강의 자료 그 링크가 여기에 공유가 되어 있으니까 이 리파지토리도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단국대 대회, 저희가 중간고사 성적을 이 단국대 소중 데이터 분석 AI 경진대회 그 내용을 가지고 중간고사 성적을 매길 텐데요. 이제 그래서 그 팀이 작성한 코드와 발표, 그리고 대회 성적을 가지고 이제 성적에 반영이 될 텐데, 아직 시작하지 않으신 분들은 여기 데이콘 그 사이트에 가셔서 대회에 참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회 데드라인은 10월 9일이고요. 이제 최종 순위 발표는 10월 19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이상 그 공지사항이었고요. 그리고 저희 수업에서도 기럽을 사용하고, 그리고 수업 그 평가를 할 때도 코드를 그 기럽에 올리신 다음에 저희에게 그 기럽 리파지토리를 그 공유를 하셔서 저희가 이제 그 코드를 평가를 하게 될 건데요. 이제 아직 기럽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기럽을 잘 활용하는 방법을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기럽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코드 버전 관리 및 코드 협업 웹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4천만 명이 넘는 유저를 보유하고 있고, 무려 1억 개가 넘는 코드 리파지토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1억 개가 넘는 코드 리파지토리 중에 약 2,800만 개가 이제 공개 리파지토리야. 이 말은 뭐냐면 오픈 소스로 공개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이 기업 웹사이트에 가면 2,800만 개가 넘는 그 프로그램에 대한 코드를 그 다운로드 받아서 이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크고 이제 많은 유저들이 사용하는 이제 공개 코드 버전 관리 및 협업 웹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2018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무려 7.5 빌리언에 인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화로 약간 8조 원 정도, 8조가 넘는 돈으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기럽을 인수를 했죠. 이제 기럽은 그 오픈 소스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제 수익이 그렇게 많이 나는 회사는 아니었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4천만 명이 넘는 그 개발자와 그리고 1억 개가 넘는 그 코드, 여기에 이제 8조 원이 넘는 가치를 부여를 한 거죠. 이제 그만큼 굉장히 대단한 그 임팩트를 가진 그런 회사이고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 그 누구와 그 협업을 하더라도 이제 기럽을 사용해서 협업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 사용을 안 해보신 분이라면 이번 수업을 통해서 기럽을 사용하는 것을 마스터하셔서 이제 여러분이 이 뭐 데이터 과학 대회에 참여할 때만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프로젝트의 모든 코드를 이 기럽을 통해서 관리를 하시면은 여러분의 커리어나 아니면 학업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럽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이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 그 GitHub, 이 이름에서 나온 것처럼 이 Git이라는 게 바로 코드 버전 관리 프로그램의 한 종류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 다른 종류의 그 버전 관리 프로그램들도 있는데, 그 예전에는 서브버전이라는 프로그램도 있었고, 그 이전에는 뭐 CVS라는 프로그램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지금은 Git이 그 가장 널리 사용되는 그 코드 버전 관리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팀으로 협업을 할 때 이제 코드가 뭐 버전 관리하는 게 상당히 그 어려울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팀 리포트를 작성하다 보면은 뭐 팀 리포트 뭐 A조 리포트 뭐 파이널 해놓고 그 다음 사람이 또 수정을 하면 A조 리포트 파이널 버전 2 뭐 그리고 A조 리포트 파이널 뭐 이런 식으로 파일 이름을 바꿔가면서 그 버전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소프트웨어나 그 코드를 개발할 때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는 이게 메인테인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코드 버전 관리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회사에 가셔서 어떤 코드를 개발을 한다. 그러면은 그 GitHub이 아니더라도 어떤 그 다른 서비스를 사용하더라도 이 Git이라는 코드 버전 관리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용어들로는 리파지토리, 이거는 코드 저장소를 부르는 이름이고요. 그리고 브랜치, 이거는 그 각각 다른 코드의 버전 이름을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마스터, 메인, 이거는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디폴트 브랜치 이름을 그 예전에는 마스터라고 불렀는데 요즘에는 기업에서는 그 마스터라는 이름을 메인으로 바꿨어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길업을 사용하지 않는 다른 그 Git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환경에 가면 그 master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master, main 같은 말인데 이제 디폴트 브랜치 이름이 바로 main이나 master 브랜치가 되는 거죠. 그 commit 이거는 코드의 변경 사항을 내가 어떤 코드를 수정해 가지고 그거를 제출할 때 그 과정을 commit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내가 제출한 코드를 다른 사람에게 리뷰, 검토를 신청할 때 그거를 GitHub에서는 pull request 또는 PR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merge는 이제 그 코드 변경 사항이 이제 승인이 났을 때 코드 리뷰하는 사람이 그 변경 사항을 승인을 했을 때 그것을 메인 브랜치에 반영을 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을 merge라는 그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용어만 아셔도 그 GitHub에서 이제 코드를 관리하고 공유를 하는데 그렇게 그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 이 외에도 이제 git 커맨드들이 그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더 많이 있는데 이제 그 다른 커맨드들 같은 경우에는 차차 GitHub을 사용하시면서 이제 차차 알아가시면 됩니다. 예, 이 정도만 아셔도 그 프로젝트를 그 관리하고 협업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는 말씀을 예, 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여기에 어떻게 리포를 새 리포를 생성을 하고 그리고 그 변경 사항을 추가를 해서 커밋을 하고 PR, 풀 리퀘스트를 서밋하고 이제 풀 리퀘스트가 승인이 났을 때 멀지하고 이 과정을 그 간단하게 보여드릴 텐데요. 이제 슬라이드로 이렇게 보시는 것보다 나중에 이 수업을 마치고 직접 그것을 이제 그 해보셔야지 감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설명을 해놨지만 이제 그 이거를 보시는 걸로 그 마치지 말고 그 직접 꼭 그 코드 리파지토리를 생성하셔서 이제 여기에서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을 직접 해보시기를 예,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새 리파지토리를 생성하실 때는 이제 GitHub에 가시면 가장 그 우상단 프로필 아이콘이 있는데 그 옆에 그 플러스 버튼을 클릭해서 리파지토리를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그러면 거기에 리파지토리 이름을 그 넣고 퍼블릭 공개를 오픈 소스로 공개를 할 건지 아니면은 비공개로 할 건지를 선택한 다음에 이제 뭐 이 옵션은 옵셔널인데 그 선택을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이제 그 이 옵션을 선택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그 리드미 파일이라는 텍스트 파일을 리파지토리에 GitHub이 자동으로 생성을 해줍니다. 그리고 또 gitignno라는 파일도 그 추가를 하실 수가 있고 만약에 오픈 소스로 공개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 비공개로 하거나 할 때 그 라이센스 파일도 그 대부분의 유명한 라이센스 파일을 GitHub에서 자동으로 생성을 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옵션을 선택하시거나 선택하지 않으시거나 이제 하시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 녹색 Create 리파지토리 버튼을 그 선택을 하시면은 그 새로운 리파지토리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새 리파지토리가 생성이 된 다음에 그 리파지토리 그 페이지로 들어가셔서 그 새로운 브랜치를 만드는 방법은 여기에 이제 그 리파지토리 페이지에 보면은 그 브랜치 그 콜럼 마스터라는 그 옵션이 있는데 이 드랍다운 메뉴를 클릭을 하시면은 그 새 브랜치 이름을 작성을 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새 브랜치 이름을 그 새로 만들고 싶은 그 브랜치 이름을 그 주고 create branch box를 선택을 하시면은 이제 여기 create branch box를 선택을 하시면은 새로운 리파지토리가 새로운 브랜치가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하는 게 그 메인 브랜치에 직접 코드를 수정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새로운 브랜치를 만든 다음에 그 브랜치에 그 코드를 변경을 하고 그 변경된 내용을 그 해당 브랜치에 커밋을 한 다음에 코드 리뷰를 신청을 하고 그 코드 리뷰가 승인이 났을 때 비로소 그 변경 사항을 오리지널 메인 브랜치로 이제 그 멀지를 하는 과정이
과정을 거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 사람이 동시에 코드를 수정을 하다 보면 이제 그 컨플릭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 두 사람이 같은 코드를 그 수정을 했을 때 이제 그 어떤 코드가 그 메인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이거를 결정하기가 그 쉽지 않기 때문에 각자가 자기 자신의 브랜치를 새로 생성해서 거기에서 코드를 먼저 변경한 다음에 그 코드를 리뷰하는 과정을 거쳐서 리뷰를 마친 코드만 이제 오리지널 메인 브랜치로 멀지를 하는, 이게 이제 보통 GitHub이나 Git의 이제 워크플로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 그 생성한 이제 앞서 생성한 새로운 그 브랜치에서 저희 이제 그 리드미 파일을 텍스트 파일을 수정을 그 할 건데요. 이제 텍스트 파일 같은 경우에는 그 GitHub 웹사이트에서 직접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드미 파일을 선택을 하시고 그 오른쪽에 보면 오른쪽 상단에 보면 연필 아이콘이 있는데 그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면 텍스트 파일을 직접 웹상에서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수정을 하신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그 메시지를 남길 수가 있어요. 그 각각의 변경사항이 어떤 변경사항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남길 수가 있게 되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녹색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은 이제 변경사항이 커밋이 됩니다. 변경사항이 그 해당 브랜치로 제출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변경사항을 이 리드미 에딧이라는 그 저희가 그 앞서 생성한 새로운 브랜치의 변경사항을 제출한 다음에 커밋을 한 다음에 코드 리뷰를 위해서는 이 그 풀 리퀘스트를 생성을 해야 되는데요. 이 그 PR 풀 리퀘스트는 여기 풀 리퀘스트라고 되어 있는 탭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뉴 풀 리퀘스트라는 녹색 버튼을 클릭을 하셔서 이제 생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뉴 풀 리퀘스트를 선택을 하시면은 어떤 브랜치를 가지고 풀 리퀘스트를 선택을 할 건지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앞서 저희가 생성했던 그 리드미 에딧이라는 브랜치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그러면 이제 쭉쭉쭉 그 어떤 파일이 그 어느 부분이 변경되었는지를 보여주는데, 그것을 확인하시고 이 Create Pull Request 버튼을 클릭하시면 PR이 이제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PR이 생성이 되면 이제 리뷰어를 선정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에는 제가 그 내용을 추가 안 했는데, 그 만약에 혼자서 그 개인이 풀 리퀘스트를 생성을 하고 그 내용을 자기 자신의 그 메인 브랜치로 멀지를 한다고 하면은 이제 리뷰어를 따로 선정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만약에 그 팀으로 협업을 하는 경우에는 내가 작성한 코드에 대한 리뷰를 다른 팀원에게 그 리뷰를 신청을 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PR 그 페이지에 가시면은 그 오른쪽 상단에 그 리뷰어를 선택하는 옵션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다른 팀 멤버를 리뷰어로 신청을 하면 그 리뷰어가 그 해당 코드를 검토를 하고 승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어프루벌이라고 하는데, 어프루브를 하게 되면은 그 멀지 풀 리퀘스트 이 PR을 메인 브랜치로 멀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녹색 버튼이 있는데, 그 PR 페이지에 가면 녹색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을 클릭하시면은 한 번 더 이제 확인을 해요. 그래서 confirm merge라는 그 창이 뜨는데 거기에서 confirm merge를 다시 클릭을 하시면은 이제 그 변경 사항이 메인 브랜치로 반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메인 브랜치로 코드 변경 사항을 반영을 하신 후에는 이제 새로 생성했던 브랜치가 더 이상 필요가 없기 때문에 delete 브랜치 그 버튼을 클릭을 하셔서 이제 기존에 생성했던 브랜치는 삭제를 하시고 메인 브랜치만 이제 유지를 하시면 되죠. 네, 그래서 그 처음부터 끝까지 이 GitHub상에서 일어나는 코드 그 관리 워크플로우를 보면은 원래 메인 브랜치가 있는데 그 메인 브랜치에 직접 코드를 수정을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브랜치를 먼저 생성을 한 다음에 이 새로운 브랜치에서 자기가 변경하고자 하는 그 파일들을 쭉 변경을 하고 그 변경 사항을
커밋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브랜치에 제출을 하고 그 제출된 변경사항을 PR 풀 리퀘스트를 통해서 변경사항을 검토를 한 다음에 이 변경사항이 이상이 없다고 판단이 된 이후에 이 PR을 메인 브랜치로 머지를 합니다. 그리고 메인 브랜치의 변경사항이 적용이 된 이후에는 새로 생성했던 브랜치를 삭제함으로써 이 한 사이클이 코드 변경하는 사이클이 이제 완료가 되게 됩니다. 네, 이제 여기까지 혹시 그 질문 사항이 있으신가요? 네, 이 과정이 제가 만약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거를 그냥 들어서는 몸에 잘 안 와닿을 수 있는데 이거를 한번 여기에 있는 제가 공유한 것처럼 순서를 따라서 하나하나 한번 직접 해보시면 훨씬 더 이제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슬라이드 하단에 보면 여기에 있는 링크가 바로 GitHub 오피셜 튜토리얼 링크예요. 여기에 가시면은 이제 좀 더 자세한 그런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베스트 프랙티스 이제 추천하는 방식은 뭐냐면은 코드 변경사항이 이제 너무 많이 쌓이는 거는 추천하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단 한 줄을 고친다고 하더라도 그 한 줄 고치는 거를 새로운 브랜치를 만들어서 한 줄 고치고 커밋을 하고 PR을 제출해서 머지를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를 추천을 하지 이제 이게 번거롭다고 해서 그 변경사항을 뭐 한 코드가 100줄, 1000줄, 10,000줄 이렇게 늘어날 때까지 변경사항을 모아두었다가 한 번에 커밋하고 PR을 만들고 머지를 하는 거는 추천하지 않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코드 리뷰를 할 때 이 변경사항이 이상이 없는지 검토를 할 때 변경사항이 너무 많으면은 어떤 오류가 있어도 그 오류를 감지하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메인 브랜치에 멀지하는 이제 과정이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빨리 이루어져요. 그래서 어떤 버그가 발견이 됐을 때, 수정사항이 발견이 됐을 때 바로 브랜치를 만들고 버그를 고치고 커밋을 해서 머지하기까지 뭐 짧게는 한 1시간 정도에도 일어날 수가 있고 하루에도 몇 번 사이클을 이제 거칠 수가 있어요. 네, 송인호님 혹시 답변이 되었나요? 네, 혹시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신가요? 네, 다른 질문 없으시면 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GitHub에 대해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나눠보았는데요. 이제 GitHub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GitHub 웹사이트에 가셔서 이 모든 과정을 다 하실 수도 있고 이제 원하시면은 GitHub 데스크탑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윈도우즈나 맥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GitHub 사이트에 가시면 데스크탑 프로그램을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시면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여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브랜치를 생성하거나 커밋을 하거나 PR을 생성하는 거를 전부 다 로컬 컴퓨터, 여러분의 컴퓨터에서 직접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좀 더 숙련된 분들 같으신 경우에는 터미널에서 이 모든 과정을 하실 수도 있어요. 이제 터미널에서 하는 거는 이제 약간 더 숙련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수업에서는 다루지 않고 만약에 기회가 되면은 제가 언제 한번 데모를 하는 식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는 파이썬 환경 설정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파이썬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셨다면 이미 로컬 컴퓨터에 파이썬을 설치를 이미 하셨을 텐데 이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아나콘다나 미니콘다라고 불리는 파이썬 배포판을 이용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맥북 같은 경우에는 그 파이썬 2.7이 기본적으로 그 인스톨이 되어 가지고 나오죠. 근데 그 버전이 굉장히 그 오래된 버전이에요. 그리고 이제 윈도우에서 파이썬을 설치를 하면은 그게 윈도우 그 터미널에 설정이 되는데 이게 그 수정을 하거나 아니면 가상 환경을 구축하기가 상당히 좀 번거로운 면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파이썬을 이 파이썬 아나콘다라고 하는 배포판을 이용해서 설치를 하시면은 가상 환경 구축이나 아니면은 가상 환경 구축도 우선 굉장히 쉽고, 그리고 각종 머신러닝 라이브러리를 설치하는 것도 쉽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주피터 노트북, 주피터 랩 같은 그 데이터 과학에 필요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포함돼서 배포가 되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또한 이제 아나콘다 같은 경우에는 그 어드민 권한이 필요한데, 이제 아나콘다의 약간 라이트한 버전인 미니콘다 같은 경우에는 어드민 권한이 없이도 설치가 가능해요. 그래서 만약에 그 학교 서버나 아니면은 회사 서버 같이 이제 내가 어드민 권한이 없는 그 컴퓨터에 이 파이썬 배포판을 설치하시고 싶으실 때도 미니콘다를 이용하시면은 그 파이썬 환경을 그 어드민 권한 없이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아나콘다나 미니콘다를 이용해서 파이썬을 설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 이미 아나콘다를 이용해서 파이썬을 설치하신 분들은 이제 그걸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 이제 아나콘다 이외의 방법으로 파이썬을 설치하신 분은 이제 아나콘다를 이용해서 새로 또 파이썬을 설치하셔도 이제 기존에 설치한 파이썬 버전하고 충돌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기존의 파이썬 프로그램을 가지고 계신 분이더라도 이번 과정을 통해서 아나콘다를 이용해서 파이썬을 새로 설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나콘다는 이 다운로드 링크에 가시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설치 가이드는 그 공식 홈페이지에 가면 이제 영문 설치 가이드가 있는데, 그 윈도우에서 설치하는 그 한글 튜토리얼이 또 이 블로그에 가시면은 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원하시는 그거에 따라서 가셔서 이제 그 아나콘다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설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아나콘다를 실행하는 데는 그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아나콘다 내비게이터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그 아나콘다를 실행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콘다라는 터미널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는데, 이거를 이용해서 이제 또 아나콘다를 실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프로그램은 GUI 프로그램은 그 입문자분들께 추천을 해드리고요. 이제 여느 다른 프로그램하고 마찬가지로 윈도우즈에서는 시작 메뉴를 선택하시고 아나콘다 내비게이터 프로그램을 선택하시면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맥 OS에서는 스팟라이트 검색창에서 내비게이터를 검색을 하시면은 바로 아나콘다 내비게이터를 실행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자기가 어느 정도 숙련이 돼 있다, 그리고 터미널을 사용하는데 무리가 없다 싶으시면 이 콘다 프로그램을 사용하셔서 그 터미널에서 콘다를 실행하실 수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윈도우에서는 시작 메뉴에서 아나콘다 프롬프트를 선택하시면은 그 터미널이 이제 뜨고요. 맥이나 그 리눅스 또는 윈도우즈에서 그 윈도우즈 섭 리눅스 시스템을 사용하시면 그 터미널 상에서 콘다라고 명령어를 실행하시면 이 콘다 프로그램을 실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파이썬을 개발을 하실 때 가상 환경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이제 왜 그러냐면 그 시스템 가상 환경을 사용하지 않으면은 이제 파이썬 상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삭제를 하거나 할 때 그 과정이 윈도우즈 OS나 맥 OS 프로그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이제 그래서 그런 거를 방지하고자, 어떤 문제가 되는 거를 방지하고자 그 가상 환경을 생성해서 그 안에서
자기가 필요한 프로그램, 파이썬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하기도 하고 지우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 가상 환경 안에서 설치하거나 삭제를 한 내용이 그 OS에 있는 프로그램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어떤 그 문제가 될 여지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파이썬을 이용해서 개발을 하실 때는 반드시 가상 환경을 사용하셔서 생성하셔서 실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제 추천드리는 파이썬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 메인 버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두 메인 버전 안에도 여러 가지 세부 버전이 있는데, 그래서 파이썬 2.7이 이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버전 중 하나인데, 이제 제가 추천드리는 파이썬 버전은 파이썬 3.7이나 3.8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가장 최근 버전은 파이썬 3.9이 가장 최근 버전인데, 그 최근 버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가장 많이 사용되는 데이터 과학 프로그램들이 파이썬 3.9에서 그 호환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근 그 버전보다 한 버전이나 두 버전 아래인 3.7이나 3.8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그 유명한 프로그램 중 하나인 라이브러리 중 하나인 텐서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3.8을 지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무조건 3.7을 사용하라라고 이제 추천을 드렸는데, 요즘에는 3.8을 사용하셔도 텐서플로우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3.7이나 3.8을 사용을 하시고요. 그리고 아나콘다 내비게이터 상에서는 이렇게 이제 Create New Environment라는 메뉴를 사용해서 이제 파이썬 버전을 선택을 하시고 그 가상 환경을 생성을 하시면은 이제 메뉴에 이렇게 새 가상 환경 메뉴가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터미널 상에서는 이제 콘다 create -n 하고 그 가상 환경 이름 그리고 파이썬 버전을 이렇게 기입을 해주시면은 새로운 가상 환경이 생성이 되고, 그 가상 환경을 실행하시기 위해서는 콘다 activate 하고 이제 그 생성한 그 가상 환경 이름 pi37 이렇게 주시면은 이제 가상 환경이 실행이 되게 됩니다. 네, 이제 가상 환경을 실행을 하셨으면 그 가상 환경 위에서 모든 프로그램, 파이썬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고 개발을 하셔야 하는데요.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파이썬 프로그램은 역시 주피터 노트북이 되겠죠. 그래서 주피터 노트북이 굉장히 사용하기 편한 파이썬 개발을 하고 모델을 개발하기 이제 편하게 해주는 프로그램인데, 그 주피터 노트북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아나콘다 내비게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 홈 페이지에 가시면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프로그램 중 하나로 이렇게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런치라는 그 버튼을 클릭하시기만 하면 이제 그 가상 환경 안에서 이 주피터 노트북을 실행하실 수가 있어요. 이제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런치하시기 전에 이 드랍다운 버튼을 사용하셔서 자기가 실행하고자 하는 가상 환경을 먼저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아마 베이스라는 가상 환경으로 설정이 돼 있을 텐데, 이거를 드랍다운 버튼을 이용해서 자기가 새로 생성한 가상 환경을 선택을 먼저 하신 후에 이 주피터 노트북을 실행을 하시면 됩니다. 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상 환경을 콘다 액티베이트 가상 환경 이름으로 실행을 하신 후에는 바로 주피터 노트북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하셔서 주피터 노트북을 실행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파이썬 코드를 개발을 하려면은 에디터를 사용을 해야겠죠. 제가 추천드리는 코드 에디터는 이제 그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 VS 코드. VS 코드는 전문가나 이제 입문자나 그 두 분 모두에게 추천을 드리는데, 이제 굉장히 파워풀한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온 오픈 소스 에디터예요. 이제 이 VS 코드가 나오기 전에는 예전에는 뭐 서블라임 아니면 파이참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개발을 했는데, 이 VS 코드가 출시된 이후에는 이제 전반적인 추세가
그 개발자들의 추세가 이 VS 코드를 이용해서 그 코드를 개발하는 게 이제 전반적인 추세가 됐습니다. 그래서 VS 코드는 윈도우즈, 리눅스, 맥OS 모두에서 그 사용이 가능하고요. 이제 무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웹사이트에서 다운받아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제 좀 나는 터미널에 자신이 있다 이런 분들은 그 VIM, 빔이라고 하는데 이 프로그램을 그 한번 배워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이제 아무래도 터미널 상에서 개발을 하시면 굉장히 개발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또 장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단점은 그 터미널에 그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배우는데 러닝 커브가 좀 있어요. 이제 배우는데 아무래도 좀 더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제 한번 익숙해지고 나면 개발 속도가 그 훨씬 더 향상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번 도전해보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빔이라는 프로그램을 한번 그 도전해 보시고 이제 그 꼭 굳이 그 빔을 쓰지 않으시더라도 VS 코드 프로그램을 사용하셔서 파이썬 코드 개발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그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로컬 컴퓨터 아니면은 그 자기가 그 사용 가능한 학교 컴퓨터나 아니면 회사 컴퓨터 이런 상황에서 그 컴퓨터에 직접 파이썬 개발 환경을 그 설정을 하는 그 방식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만약에 이제 그 이런 로컬 컴퓨터에서 그 환경 설정을 하고 개발을 할 여건이 좀 안 된다. 아니면은 그 내가 지금 그 내 컴퓨터가 다른 데 있고 온라인에 접속해서 뭔가 개발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 크게 하나는 케이글 그 컴피티션 웹사이트 케이글닷컴에 가시면은 케이글 노트북을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이제 여기 케이글 노트북 메뉴에 가셔서 뉴 노트북을 클릭을 하시면은 간단한 파이썬 개발을 이 케이글 노트북을 이용해서 하실 수가 있고 또 다른 방법은 구글 콜랩을 이용해서 이제 온라인으로 파이썬 개발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제 구글 콜랩은 구글에서 제공하는 그 오픈 소스 그 주피터 노트북 환경인데 이 구글의 그 구글 콜랩에 접속을 하시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그 여러 가지 예제들도 제공을 하고 이제 그 기업하고 연동을 시킬 수도 있고 자기의 개인 구글 드라이브하고도 연동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코드를 뭐 기업에서 가져온다든지 아니면 파일을 구글 드라이브에서 가져온다든지 이런 그 여러 가지 유용한 그 툴을 제공하기 때문에 구글 콜랩을 사용하시는 것도 그 한 가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컴퓨터나 아니면 학교 컴퓨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나콘다를 이용해서 환경을 설정을 하시고 이제 그 온라인으로 그 개발을 하시는 경우에는 케이글 노트북이나 구글 콜랩을 사용하시면 환경 설정이 이미 다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거의 모든 머신러닝 라이브러리랑 파이썬이 다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비교적 간편하게 그 개발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파이썬 환경 설정에 대한 질문 사항이 있으신가요? 그 VI 편집기를 다운받으려고 하면 네, 터미널에서 다운받아야 하는 건가요? 어, 설치 과정이 이제 그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면은 그게 그 터미널에서 터미널에서 이제 압축을 풀고 설치를 하고 실행을 하는 그 과정을 거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윈도우에도 보면 GVIM이라는 그 제가 이름을 여기에 적을 텐데 GVIM이라는 그 GUI 베이스의 빔 에디터도 있기는 한데 사용하기가 아무래도 그 약간 그 터미널에 있는 빔만큼 편하진 않아요. 이제 터미널에서 빔을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가 터미널을 떠나지 않고 키보드만으로 모든 개발을 다 그 완료하려고 하는 건데 이제 GVIM을 사용을 하면은 그 윈도우 그 마우스를 사용해서 이제 메뉴를 선택을 하고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굳이 그 GVIM을 사용할 필요가 없이 VS 코드를 사용하면 되죠. 이제
그래서 그 터미널에서 이제 빔은 터미널에서 개발하실 때 그 추천을 드리고요. 이제 만약에 그 윈도우나 맥 상에서 마우스를 가지고 그 마우스를 같이 사용해서 개발을 하실 때는 굳이 그 빔을 사용하기보다는 VS 코드를 사용하시는 게 더 효율적일 수 있어요. 네. 네. 또 다른 질문 사항이 있으신가요? 네, 지금 이제 시간이 좀 많이 됐는데 터미널은 이 약간 호불호가 그 갈려요. 그래서 이제 터미널에 익숙해지면 이제 제가 그 시간이 좀 지연돼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유튜브에 올린 데모가 하나 있는데 잠시만요. 혹시 소리가 들리시나요? 네, 소리 들립니다. 아, 그런가요? 네, 소리가 뭐, 이거 동영상에 대한 소리는 안 들리네요. 동영상 소리는 안 들리네요. 네네. 예, 여기 이제 제가 유튜브 링크를 강의 노트에 이제 그 추가를 했는데 거기에 가시면 제가 터미널을 이용해서 이제 어떤 그 케글 컴피티션 데이터셋을 다운로드 받고 개발하고 그거를 제출하는 과정을 전부 다 이제 터미널에서 하는 그 이제 예제를 이렇게 데모로 만든 영상이 있어요. 이제 이걸 보시면은 이제 그 제가 그 만든 데모인데 터미널을 사용하면 아무래도 그 마우스를 하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빨리 할 수가 그 개발 과정이 훨씬 빠르다는 장점도 있고 또 약간 뭐 요즘 뭐라고 하죠? 플렉스라고 하네요. 약간 가오가 산다 개발자로서 가오가 산다 이런 그 이제 그런 약간 또 그 실질적인 거 외에 어떤 장점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터미널 개발을 선호를 하는데 그래서 만약에 터미널에 대해서 내가 알아보고 싶다 이제 그런 분들은 제가 여기에 그 이번 강의 안에 이제 터미널에 관련된 내용을 이렇게 그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시간에 그 시간 안에 다 설명을 드리기는 좀 그 시간이 모자랄 것 같고 그 이 강의 안에 그 제가 소개해드린 내용도 있고 기본적인 또 그 자주 사용하는 커맨드들도 명령어들도 제가 이렇게 그 이제 공유를 했으니까 한번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 맥이나 리눅스에서는 터미널 프로그램이 있죠. 그 터미널이라고 그 이름이 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있고 윈도우에서는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윈도우즈 10 이상에서는 WSL, 윈도우즈 서브 리눅스 시스템이라는 그 옵션을 설정을 하시면은 윈도우즈 안에서 리눅스 프로그램을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리눅스에서 사용하는 터미널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 방법을 추천을 드리고요. 만약에 그 WSL, 이 윈도우즈 서브 리눅스 시스템을 사용할 수가 없다 아니면은 뭐 좀 번거롭다 싶으신 분들은 그 또 인터넷에 보시면은 윈도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배쉬 그 터미널 프로그램이 그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그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이제 가장 유명한 거는 시그윈이라는 CYGWIN이라는 그 터미널 프로그램이 가장 유명한데 이제 이 프로그램을 그 사용하시면 윈도우에서도 배시 터미널을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WSL을 사용하시면은 리눅스에서 그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모두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 시그윈 같은 경우에는 약간 되는 프로그램도 있고 안 되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래서 이제 추천드리는 거는 그 WSL을 사용하시면 더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이제 뭐 또 몇 가지 명령어 많이 사용되는 명령어가 cat 하면은 텍스트 파일을 전부 다 출력을 하실 수가 있고 헤드를 사용하시면 파일의 앞부분만 출력할 수가 있고 테일을 하면 파일의 마지막 부분만 출력을 할 수가 있고 WC 하면은 그 월드 카운트의 약자인데 그
그 파일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자 수를 출력을 해줘요. 그리고 wc-l 하면은 그 텍스트 파일에 줄이 몇 개 있는지를 출력을 해주고, 이제 그랩을 사용하면 굉장히 빨리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단어가 어디에 있는지 검색을 할 때 이제 그랩 명령어를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터미널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 중 하나가, 가장 유용한 것 중 하나가 이 파이프 기능하고 리다이렉션 기능인데, 파이프는 뭐를 하는 거냐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연결해서 실행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ls 하면은 그 파일 리스트를 보여주는 명령어인데, 이 파일 리스트를 보여주는 명령어 뒤에 파이프를 주고, 그 뒤에 이제 검색을 하는 grep 명령어를 사용해서 이제 mse라는 단어를 내가 검색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파일 네임 중에 mse가 들어있는 파일을 출력을 하게 해줘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파일이 그 로컬 파일 시스템에 존재한다고 했을 때 ls type grep mse 명령어를 사용을 하면은 바로 이제 이 mse231이라는 파일만 찾아서 보여주는 거죠. 이제 이게 또 파이프를 하나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연달아서 붙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내가 텍스트 파일을 뭐 전부 다 출력을 한 다음에 그 안에서 그 뭐 mse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줄만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상위 10개만 내가 출력을 한다. 그러면 뭐 그 캣하고 파일 이름, 그 다음에 grep하고 mse, 그 다음에 head-n 뭐 이렇게 하면은 그 일련의 그 모든 프로그램을 다 실행해서 마지막 결과물만 이제 보여주는, 그래서 가장 아주 유용한 그 기능 중 하나가 이 파이프 기능이고요. 또 하나 이 리다이렉션은 그 명령어들의 각종 명령어들의 출력을 파일로 저장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프로그램의 입력으로 제공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앞서 그 나온 ls pipe grep mse라는 명령의 결과물을 어떤 파일로 저장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ls pipe grep mse 뒤에 이 리다이렉션 꺽쇠 표시를 하고 파일 이름을 주면 그 내용이 바로 파일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는 지금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 모든 파일을 list.txt라는 파일로 저장을 하는 거를 바로 이 리다이렉션 기능을 이용해서 이제 그 수행을 했죠. 그래서 ls redirection list.txt라고 한 다음에 cat list.txt 하면 list.txt 안에 있는 내용을 보여주는데, 바로 이제 그 디렉토리에 있는 모든 파일 이름을 이렇게 이제 보여주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터미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이제 그 중에 하나는 이제 tmux라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이 tmux는 그 원격으로 그 접속을 할 때 그 세션을 유지해주는 그 기능을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터미널 보면은 굉장히 단순하게 한 화면이잖아요. 근데 그 화면 안에서 창을 분할하거나 이제 그 윈도우를 그 스위치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해줍니다. 이제 이게 제가 시간이 별로 없긴 하지만 직접 보여드리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아요. 혹시 제 화면 보이시나요? 터미널 화면 보이시나요? 네, 네네, 그러면 보입니다. 네, 이게 기본 이제 맥에서 제가 사용한 건 맥인데, 이걸 윈도우 WSL이나 리눅스에서도 똑같이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그 제가 사용하는 기본 그 터미널 화면인데, 여기에서 tmux라고 하고 그 세션 이름을 정의라고 이제 하면은 이게 이 그 tmux 세션이 생성이 되는데, 이거 기능이 뭐냐면 제가 이게 자, 이게 첫 번째 세션인데, 새로운 세션을 이렇게 터미널 안에서 키보드만 가지고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세션 2가 되고요. 이 세션 간에
그 스위치를 하는 게 역시 키보드로. 지금 세션 1으로 돌아왔죠. 그리고 다시 세션 2로 가고. 이게 모두 키보드 안에서 그 사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터미널 창을 한 화면에서 이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많이 사용하는 게 이렇게 화면을 나누거나 화면을 나눌 때도 그 버티컬로 나누거나 허리전탈로 나누거나 이제 이걸 자유자재로 할 수가 있고, 또 이상에서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동시에 실행해서 한 화면에서 다 볼 수가 있죠. 이제 이걸 가능하게 해준 프로그램이 바로 tmux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이제 원격으로 그 서버에 SSH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접속을 했을 때 가끔 커넥션이 끊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제 커넥션이 끊기더라도 이 tmux를 이용해서 접속을 한 경우에는 그 커넥션이 유지가 돼요. 그래서 내가 인터넷이 끊어져서 프로그램이 종료가 됐다고 하더라도 tmux로 다시 그 서버에 접속을 하면 내가 사용하던 프로그램이 그대로 이제 끊기지 않고 그대로 그 사용 가능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그 중요하고 유용한 프로그램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다시. 그리고 이제 빔에 대해서는 그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SSH는 원격 접속 프로그램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 많은 분들이 모르는 또 그 좋은 기능 중 하나가 뭐냐면 터널링 기능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내가 원격 서버에 접속을 했는데 원격 서버에서 주피터 노트북을 사용을 한다. 아니면은 무슨 뭐 VS 코드를 사용한다. 그러면은 UI가 필요하잖아요. 그 원격 서버에 UI를 접속을 해야 되는데, 그 어떤 경우에는 이제 그 리모트 데스크탑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접속을 할 수 있는 서버들도 있지만 그게 그 가능하지 않는 서버들도 있죠. 이제 그런 경우에는 그 어떤 방법이 있냐면 이 SSH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터널을 뚫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 컴퓨터에서 서버로 터널을 뚫고 그러면은 그 뭘 할 수가 있냐면 원격 서버에서 주피터 노트북을 실행을 했을 때 그 화면을 제 컴퓨터에서 이제 접속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죠. 이게 그 폴트 포워딩이라는 그 기능을 이용해서 가능한 건데, 이제 주피터 노트북도 원격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 VS 코드 같은 프로그램도 원격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유용한 프로그램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 세션에 접속하는 게 아니라 파일만 원격으로 주고받고 싶다. 그러면 SCP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서버에서 파일을 전송받는 게 아니라 웹사이트에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다라고 할 때는 wget이나 그 curry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텍스트 파일을 처리하는 그 언어나 프로그램으로는 이제 awk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거를 사용하면은 네, 제가 간단하게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어디 보자. 네, 여기에 데이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예, 여기에 보면은 지금 그 make 파일, 예를 들면 make 파일이라는 이런 그 파일이 있을 때 이거는 좋은 예제가 아닌데 어디 여기 CS 파일이 있잖아요. test.cs 파일. 그러면 이제 화면이 작으니까 test.cs 파일 보면은 이렇게 컴마로 이제 분류가 돼 있죠. 근데 이게 그 컬럼이 몇 개인가라고 했을 때 간단하게 awk 파일을 이용해서 뭐 이렇게 이상하다. 파일 이름을 안 줬군요, 제가. test.csv. 제가 또 데모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데, 예, 아무튼 그 컬럼 이름을 이제 그 터미널 상에서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이제 파이썬 프로그램에서 판다에서 뭐 로드를 해서 알 수도 있지만, 이제 그 전에 왜 이게 안 되지?
이상하다. 예, 아무튼 예, 제가 데모를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데, 예, 이제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게 AWK고, 그 다음에 또 이제 SED 같은 경우에는 터미널 안에서 파일을 검색하거나 간단하게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어떤 파일 안에서 뭐 MSE를 전부 다 AUC로 리플레이스를 하고 싶다. 그거를 터미널 상에서 가능하게 해주는 게 바로 이 SED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예, 이 외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제 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배우는데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모르신다, 좀 어렵게 들리신다고 하더라도 뭐 전혀 좌절하시거나 그럴 필요 없이 모든 사람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다 어려운 건데 하나하나 이제 써보시다 보면은 점차 손에 익숙하게 되고 여러분이 뭐 개발을 한다거나 뭐 대회에 참가하실 때 굉장히 효율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도전해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이제 추천드립니다. 네, 혹시 터미널에 대한 질문사항 있을까요? 제가 이제 시간이 몇 분 남지 않았는데. 네, 질문사항 없으시면 제가 이제 참고 자료로 몇 가지 링크를 공개를 했는데 기럽 공식 가이드, 기럽 사이트에 있는 공식 가이드와 아나콘다 사이트에 있는 공식 가이드 링크를 여기에 슬라이드에 추가를 했고요. 그리고 이 Missing Semester of Your CS Education이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MIT 클래스인데 유튜브에 다 공개가 되어 있는 클래스인데 이 클래스에서 뭘 가르쳐 주냐면 보통 CS 교과목에 빠져 있는 내용들이 바로 이런 터미널을 사용하거나 VIM 에디터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Git을 사용하거나 이런 게 사실 빠져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한 클래스를 MIT에서 따로 유튜브로 만들어서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 각각의 클래스에 가시면은 제가 간단하게 설명한 내용들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배우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배시 쉘 터미널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VIM 에디터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어크나 세드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뭐 분석하는 방법, 그리고 Git 사용하는 방법, 이렇게 터미널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MIT 온라인 클래스가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